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이 된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던 제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렸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에게 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아내 윤미선과 결혼한 지 올해로 27년이 됩니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28, 아내가 26이었으니 꽤 일찍 결혼한 편이죠. 신혼 시절에는 워낙 가난해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강북구에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고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미선이를 만났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동아리 후배였던 미선이는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꽤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미선이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죠. 선배, 왜 항상 혼자 있어요? 저랑 얘기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데이트로 이어졌고 3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보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둘 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죠.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첫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잠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후 3년 뒤에 아들 민우가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 독립했고 저희 부부는 조용히 둘만의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분당에 살고 있고 아들 민우는 직장 때문에 대전에 내려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모이는 평범한 가족이 되었죠.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제2의 신혼이 시작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혼 25주년을 맞이했을 때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죠. 아내와 함께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닷가에서 일출도 보았습니다. 워낙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둘만의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야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즐길 때가 됐네.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의 바람도 피운 적 없었고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믿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물론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봐서 아내가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냉전을 벌인 적도 있었죠. 아내 역시 급한 성격이라 종종 화를 내곤 했지만 하루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화해하곤 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을 때도 아내는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수입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할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아내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결국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지금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위기 없이 평탄하게 지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중년에 세무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한마디 불평 없이 지지해 주었고, 저 역시 아내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도전했을 때 응원했습니다. 비록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파트너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약 8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정영숙이라는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정영숙 씨는 아내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이로 몇 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온 친구입니다. 저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종석 씨, 나 영숙이랑 헬스장 다니기로 했어. 요즘 갱년기 증상도 있고 해서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처음 헬스장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요즘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지. 열심히 다녀. 사실 아내가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 의사가 꾸준한 운동을 권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평소에 운동이라고는 가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외에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운동을 시작한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일주일에 3번,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헬스장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정영숙 씨가 다니던 곳이라 같이 가면 할인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헬스장 등록을 했고 매주 3번씩 규칙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고 와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며 투덜거리더니 점점 운동에 익숙해지는 듯 했습니다. 때때로 오늘은 PT 받았어. 트레이너가 정말 까다롭더라. 라든가 오늘은 러닝머신에서 30분이나 뛰었어.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나가서 약속한 시간에 돌아왔고 운동 효과가 있는지 살짝 체중도 줄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종종 운동 후에 뿌듯함과 영숙 씨와 함께 운동하는 재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사주며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저 역시 아내가 건강에 신경 쓰고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헬스장 가는 날 아내의 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점점 새로운 운동복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그에 맞는 옷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보니 아내의 운동복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에 붙는 레깅스에 짧은 상의, 그리고 컬러풀한 운동화까지. 헬스장 가는데 꼭 그렇게 차려입어야 해? 요즘은 다들 이렇게 입고 다녀. 나만 낡은 트레이닝복 입고 있으면 촌스러워 보이잖아. 한 번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길래 무엇을 샀냐고 물었더니 요즘 헬스장에 젊은 애들도 많이 다니는데 아줌마처럼 보이기 싫어서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때는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외모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장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죠. 운동하러 가는데 화장까지 해야 해? 한 번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에이, 영숙이 말이야. 헬스장에 다른 아줌마들도 다 꾸미고 온대. 나만 촌스럽게 생기면 어떡해. 예전에 아내라면 그래.
내가 뭐라도 하면 좋겠다며 농담을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간섭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듯한 대답에 별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아내의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9시 반쯤이면 집에 돌아왔는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시, 10시 반, 때로는 11시가 넘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면 항상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동 끝나고 영숙이랑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했어. 요즘 그 애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헬스장 끝나고 회원들끼리 뒤풀이 한다고 근처 맥주집에 갔었어. 다들 나이대가 비슷해서 이야기가 잘 통해. 오늘은 트레이너가 운동 루틴을 새로 짜줘서 좀 늦게 끝났어. 하루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전화라도 하지. 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화를 내며 감시하는 거야? 나 이제 애도 아니고. 내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할 것 같아?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그저 조금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자기만의 시간과 친구가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아내가 오랫동안 가정에만 충실하다가 이제 자신의 생활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더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헬스장에 다녀온 후 아내는 종종 씻지 않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운동 후에 항상 샤워를 하고 왔다고 했는데 말이죠. 오늘은 샤워 안 했어? 아, 헬스장에서 했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 외출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헬스장에 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약속했던 헬스장 시간이 아닌 날에도 갑자기 오늘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며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운동 끝나고 영숙이랑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했어. 요즘 그 애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영숙 씨에게 무슨 일 있어? 아, 그게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내는 약간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려고 하자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저녁 반찬 맛있었어. 내일은 뭐 해 먹을까? 다른 날에는 이런 핑계였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너가 운동 루틴을 새로 짜줘서 좀 늦게 끝났어. 트레이너? 어떤 사람인데? 그냥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 사람들 운동 지도해주는 사람. 아내의 대답이 점점 두루뭉술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이제는 질문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갑자기 헬스장에 한번 가봐도 돼?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 라고 제안했더니 아내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왜 갑자기? 별로 특별한 곳은 아니야. 그냥 평범한 헬스장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당신이 거기 가면 내가 좀 민망할 것 같은데. 라며 거절했습니다. 의심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아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서로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면 서로 전화도 받아주고 메시지도 확인해주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내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려다 잠금 화면이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휴대폰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 아, 요즘 보안 때문에 영숙이가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좋대서. 그래? 그럼 비밀번호가 뭔데? 아, 그냥 내 생일. 425야.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425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물어보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목이 메어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확인하기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리고 왜 나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건지.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내의 휴대폰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휴대폰을 그냥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고 자기 전에도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종종 밤에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가리며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확인해 보니 준호 트레이너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트레이너니까 운동에 관한 얘기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닌 지 4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불안과 의심으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7년간 함께한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외모에 더 신경 쓰는 거야.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내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무슨 고민 있어?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헬스장 다니는 게 힘들어? 그만둬도 되는데. 아니야, 운동은 재밌어. 그냥 갱년기 증상인가 봐.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좀 그래. 아내는 항상 그렇게 대화를 피했고 저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의처증 환자처럼 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헬스장에 가고 없을 때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근 모텔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2주 전 수요일 아내가 헬스장에 갔다고 한 날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확실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귀가했을 때 저는 그 영수증에 대해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그 모텔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텔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 전 아내에게 가볍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헬스장 트레이너가 어떤 사람이야? 잘 가르쳐? 아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보통이야. 별로 특별하지 않아. 남자야, 여자야? 여자 트레이너도 있고 남자 트레이너도 있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나도 운동 좀 해야 할까 해서. 아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다닐래? 나랑. 이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아내가 제게 함께 헬스장에 가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한 혹은 제 의심을 누그러뜨리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난 집 근처 헬스장 알아볼게. 내가 다니는 데는 좀 멀잖아. 그래, 그게 좋겠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5개월 차에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저녁 아내가 헬스장에 간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집에 들렀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헬스장에 한번 들러볼까?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운동 끝나고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제안할 생각이었죠. 아내에게서 헬스장 이름과 위치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해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아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윤미선 회원님 찾습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윤미선 회원님은 오늘 출석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2시간 전에 분명히 헬스장에 간다고 나갔는데 혹시 정영숙 회원님은 오셨나요? 네, 정영숙 회원님은 지금 운동 중이십니다. 잠시 후 정영숙 씨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종석 씨. 여긴 어쩐 일로? 영숙 씨, 미선이 어디 있어요? 같이 오지 않았어요? 정영숙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미선이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아마 집에 있지 않을까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헬스장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와 정영숙 씨가 단지 쇼핑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갔다면 왜 이렇게 당황하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영숙 씨,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미선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정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종석 씨.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요즘 미선이가 헬스장 끝나고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난다고요? 누구를요? 잘 모르겠어요. 미선이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정영숙 씨의 말은 이상하게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 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운동 어땠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 오늘은 좀 힘들었어. 새로운 운동을 배워서.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칼이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헬스장에 가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이은 거짓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후로 2주 동안 저는 침착하게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아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할 때마다 몰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내는 헬스장 근처까지 갔다가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메시지에 있던 준호 트레이너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몸이 탄탄한 남자였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처음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아내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 4번째로 아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같은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후 30분 뒤 프론트에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남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방 번호를 알려주세요. 프론트 직원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방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306호입니다만 손님. 이런 일은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6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제 결혼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걸 느끼며 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제 결혼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고 이내 그 남자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종석 씨. 아내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는 건 제가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뿐입니다. 당신 누구야? 내 아내한테 뭐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미선 씨가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혼이라고? 아내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이혼한 싱글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선 씨 정말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당황해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옷 입고 나와.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그에게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데리고 그곳을 나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모텔을 나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종석 씨,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차에 타. 제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6개월 전 헬스장 트레이너였던 그 남자를 만났고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점점 깊은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고 오랜만에 여자로서 설렘을 느꼈다며 변명했습니다. 종석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그냥 실수야. 나도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27년간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아, 우리 27년 동안 뭐 했어?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냥 나도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나이 들면서 불안했나 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게 좋았어. 아내의 말은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진 게 몇 번째야?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밤새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녀를 위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 어려웠지만 함께 이겨냈던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 모든 것이 이제는 조각난 거울처럼 흩어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큰 실수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아내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미선아,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야. 내게 6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한 거야. 매일 매 순간 거짓말을. 그걸 어떻게 다시 믿어? 결혼 생활 27년 중 한 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와 전화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딸 수진이와 아들 민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빠 힘들겠지만 아빠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 민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 용서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그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들의 지지 덕분에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의 절반을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신당한 상처는 너무나 컸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유리한 입장에서 재산 분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 친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끔 문자나 전화가 오지만 저는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아내 측에서는 계속해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저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일단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27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어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 기념일에 선물로 받은 물건들. 모든 것이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 며칠은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란 걸 곧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27년 동안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혼자 밥을 해 먹거나 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다가 이제는 간단한 요리를 배워가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여행을 다니던 취미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여행지에서 아내와 나눴던 대화,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밤이 특히 힘듭니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왜 아내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친구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자주 연락해주고 가끔은 술 한잔하자며 불러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점 그들의 배려가 고마워졌습니다. 특히 대학 동기 창수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 역시 몇 년 전 이혼을 경험했기에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 종서가 시간이 약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무뎌질 거야. 창수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적어도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내가 더 노력했다면이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내의 불륜이 저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나요? 솔직히 말하면 용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그 모텔에서의 모습이 떠오를 텐데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걱정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걱정됩니다. 55세, 이제부터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걱정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아이들이 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성숙하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물론 엄마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자주 연락해 주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빠,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영화 보러 가요. 딸 수진이의 그런 문자 한 통이 때로는 하루 종일 저를 웃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제 삶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기본적인 요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2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는 이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내의 변화 징후를 좀 더 일찍 알아차리고 대화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를 바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는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신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통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는 너무 일상에 젖어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록 아내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앞으로의 삶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55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계획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세웠던 노후 계획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혼자서 여행을 다니거나 귤중이 생각했던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해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종석 씨, 우리 동창회에 나와요. 괜찮은 여자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친구들의 그런 제안에 아직은 웃으며 거절합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만큼 아픈 것은 없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의 배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는 이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은 많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순간의 실수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이건 역시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신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